지난 월요일 일본 경제가 연간 GDP 마이너스 27.8% 충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일본 언론에서는 연일 분석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베의 입원쇼와 아소다로의 147일 동안 일해봤냐 기사로 며칠 동안 언론의 관심을 막았지만 이제는 언론에서도 책임과 원인과 전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쏟아진 일본 언론의 분석 기사들입니다. 냉철하게 전망하고 있는데 끝까지 보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오늘자 동양경제 온라인판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GDP의 침체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은 연간 27.8%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한국은 마이너스 2.9%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한국처럼 C19에 대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하면서 전파 억제에 성공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본질적인 문제를 숨긴 것이라고 보입니다. 살짝 언급된 부분에 한국은 세계적인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반도체 공급이 늘어났고 한국 기업이 수출과 생산에 큰 혜택을 입었다 라는 부분이 결국 일본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드러냈다고 보입니다. 20일자 다이아몬드 온라인판의 기사의 제목은 비장합니다. 상장 기업에서 마침내 시작된 모든 직원에게 퇴직 강요, 매출 97% 감소입니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레나운이 8월 17일에 도산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증권거래소 2부 종목 오미케는 직원의 90%를 퇴직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기업의 이런 충격적인 발표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일단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버티고 있다고 전하는 기사입니다. 또 일부 기업들은 매출이 급감해서 극단적으로는 97% 감소한 RVH 같은 경우도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매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결론적으로 전후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경제 수치가 발표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자 소프트뱅크의 전문 저널지는 일본의 소득 수준이 세계 상위 20위권으로 전락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라는 긴급 진단 기사를 실었습니다. 큐슈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작성한 이 기사는 상당히 길고 전문적인 분석이 많은 내용이지만 짧게 요약하면 일본은 정보통신혁명의 때를 놓쳤기 때문에 폭망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의 근본 원인은 일본이 미래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50년 전에 세계 탑클래스에 있었던 경제 규모가 이제는 완전히 순위 밖으로 미끄러져 아시아 신흥 세력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달러 기준 1인당 GDP는 1980년에 17위였다가 1995년 3위, 2000년에는 2위까지 올라갔다가 2010년에는 15위로 떨어지면서 2019년에는 순위권 바뀐 27위까지 완전히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C19 경제 위기와 관련 없이 일본 경제는 이미 완전히 폭망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이것이 결국 정보통신혁명에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17일자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아베노믹스 붕괴, C19 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던 일본 경제의 참상이라는 제목인데 현대 화폐 이론 전문가인 모리나가 야스히라가 보는 일본 경제에 대한 분석입니다. 모리나가는 자국 통화 표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엔화는 많이 발행해도 절대 파탄하지 않는다 라는 현대 화폐 이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아무리 화폐를 많이 발행해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꽝인데 아베가 소비세를 증세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망쳤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자 일본 포브스의 특집 기사는 일본의 GDP 마이너스 27.8%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외국 기자들의 견해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외국 기자들이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아베와 아소다로 재무상과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의 합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소비세를 10%로 인상한 것이 최악의 패착이라는 거죠. 이런 분석을 쭉 하면서 이 기사에서는 아베가 아소다로를 차기 임시총리로 밀고 있는데 아소다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강조합니다. 아베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소다로를 필요로 하지만 아소다로는 어떠한 개혁도 실행하지 못한 재무장관이라는 것입니다. 아소다로가 차기 임시총리가 되면 일본을 더 완전 폭망의 길로 이끌 것이라는 판단은 일본 국민들도 하고 있는데 아베가 그 길을 선택한다고 하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자 머니플러스 기사입니다. 너무 심각한 일본 경제, 경제적 파탄자를 줄여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최악의 경기 침체로 개인이나 가정의 경제 파탄이 너무 심각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개인과 가정의 경제 파탄이 리먼 사태 때처럼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자살 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면서 데이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은 C19와 상당한 장기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막는 것 못지않게 경제로 인한 불행한 일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자 종합 뉴스 사이트 마이네비에서는 경기는 전후 최악이다. 감염 확대 방지와 경제 회복의 진정한 양립이 가능한가?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융자도 주고 세금 유예도 하면서 개인이나 기업이 숨을 쉬도록 해주면서 디지털화 등의 구조 개혁을 해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 등입니다. 상당히 희망을 주려고 이것저것 많은 주장을 했지만 프램프 씨가 볼 때에는 디지털화가 이미 늦어버린 원시국가 일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매우 좁다는 것입니다. 오늘자 산케이 신문의 기사입니다. 일본 경제를 끌고 갈 기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자동차 산업은 성장이 둔화될 우려의 제목입니다. 일본은 미국처럼 가파 같은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업 국가인 일본 경제는 패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본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산업인데 이마저도 세계 경제의 위기로 수출은 막히고 내수 경제마저 절망적이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울한 전망을 하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작성하고 있는 기자는 얼마나 답답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 언론은 현대화폐 이론에 빠져서 횡설수설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자 다이아몬드 온라인판은 일본의 재정이 그리스와 다르게 파산하지 않는 이유는 이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소제목 자체가 일본인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를 사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입니다. 그리스는 국채를 발행해도 휴지 가격이 되어서 돈이 안 되지만 일본 국채는 일본 은행에서 계속 돈을 찍어내서 이자를 잘 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일본 정부가 파산한다는 소문이 나고 국채 매도가 쇄도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가지 대책이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입니다. 이런 주장을 볼 때마다 이런 대책과 논리가 일본 내에서 확산되고 있으니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놀아도 되겠다는 식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램프 씨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 언론은 일본 경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전망할까 싶어서 수많은 언론사들의 기사와 칼럼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의외로 많은 언론들이 일본 경제의 미래는 암울하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뒤처져 있는 기술력과 산업 구조와 정치 경제적 시스템은 완전히 원시시대일 정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때를 놓친 일본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는 속마음이 보일 정도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갈수록 태산인 일본 경제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보호협정을 줄여서 우리는 지소미아라고 하죠. 말 그대로 서로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협정인데 이번에 한국이 먼저 일본에 지소미아를 끝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소미아는 11월 23일 종료되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으로 연장이 되죠.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가 종료되기까지 약 3달이 남았는데 최근 일본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 회복시키면 한국도 지소미아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일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가 없어도 큰일 나지 않죠. 지소미아가 체결된 것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이죠.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 2016년 12월 9일인데요. 자신이 탄핵당할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시기에 일사천리로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죠. 여기 보시면 2016년 11월 1일 일본 도쿄에서 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첫 실무 협의가 개최되었는데 2주 만에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고 3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가 후에 다음날 바로 지소미아가 발효되었죠. 정말 급해 보이는 진행 절차예요. 박근혜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2년 지소미아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돌리면서까지 신속하게 지소미아를 체결하려 했다가 비난 여론이 너무 거세니까 협정 체결 직전에 무산되었죠. 이들이 이렇게 비밀스럽고 급하게 체결하려 했던 지소미아가 과연 얼마나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한국이 지소미아를 체결하면서 얻는 실질적인 장점으로 거론됐던 것이 일본 군사시설을 이용한 북한 정찰이었습니다. 2016년 당시에 국방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 수집용 위성이 5기나 있고 6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여기에 장착된 스파이1 레이더, 1000km의 탐지거리를 자랑하는 레이더가 장착된 지상기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해상 초계기 110대, 그리고 17대의 조기 경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의 첨단 감시 장치들을 통해서 북한의 움직임을 쉽게 감시할 수 있고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정말 당시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지소미아는 당연히 우리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되겠죠.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북한 미사일과 관련된 의미 있는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일본에서 받은 정보를 이번 정부 들어서 미사일 분석에 사용한 적이 없다. 즉 지소미아로 한국이 얻은 게 없다는 것이죠. 대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내 권한을 확대시켜준 꼴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은 헌법 제9조에 의해서 군대를 포기한 대신 자위권을 위한 자위대를 운영 중인데요. 이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죠.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국과 미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한국과 미국은 다른 군사 채널들이 너무 많아요. 막말로 우리에게는 일본과의 지소미아는 없어도 그만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100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한일 외교관계를 악화시키지 말라고 일본에 경고했습니다. 일본 대신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죠. 9월 1일부터 3일 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서 지소미아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지소미아를 통해서 아베의 야망을 이루려고 했지만 반면에 한국과 태국의 지소미아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태국은 1975년부터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어왔는데요. 2017년부터는 북한과의 경제관계가 대폭 축소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에 이어서 북한과 네 번째로 교육을 많이 했던 국가죠. 현재 태국은 2014년 쿠데타로 직권에 성공한 프라윕 총리가 최근 선거에서 다시 한번 승리해서 재집권하고 있죠. 즉 아직까지 태국은 군부 정권이라는 이야기고 국방 분야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태국과의 지소미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남방 정책에서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못지않게 높이겠다는 것이죠. 보시면 태국은 일본에 비해 한국과의 무역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수출은 3분의 1 수준이고 수입은 10분의 1. 하지만 중요한 점은 태국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라는 것이죠. 현재 한국과 태국은 자유무역협정 FTA를 1대1로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체결한 것은 한국과 아세안 FTA로 한국과 동남아 국가연합과의 FTA입니다. 이번 태국과의 지소미아를 계기로 협력 관계가 강화된다면 태국과의 1대1 FTA가 가능해질 것이고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에서 5,50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BMW 320D가 태국에서 얼마인지 아시나요? 292만 9천 바트, 하나로 약 1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3천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현대차의 그랜드 스타렉스는 태국에서 7,722만원, 세금이 100%가 넘는다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GDP 성장이 0%로 돌진하는 일본과는 다르게 태국의 성장률은 4%를 넘겼습니다. 한국,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G20 국가들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시달리는 것과는 달리 인구수도 여전히 빠르게 상승하여 어느덧 7천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1인당 GDP도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죠. 정부가 관세만 낮춰준다면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의 땅이 되겠죠. 한국, 태국, 지소미아는 군사적 협력 관계로 시작하겠지만 1대1 FTA를 체결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고 두 나라가 문화와 경제 협력 관계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